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인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게 된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 활동들 소개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다양성연구소라는 인권단체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양성 훈련이라고 부르는 참여형, 대화형 인권 교육을 하는데요. 저희는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10분, 15분짜리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 대한 대화를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나누는 세션을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하는 캠프를 2박 3일 청소년들과 하고 또 비청소년, 성인들과는 워크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성소자 위기지원센터 띵똥이라는 데서 운영위원 하고 있고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 그리고 대한성악회, 그리고 탈시설 운동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단체 프리웨일에서도 이사하고 있고요. 서울예대에서 예술과 젠더라는 과목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강과 2강으로 나눠질 건데요. 1강은 한국 사회의 아동 인권 성적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직접 성적표를 한번 매겨 보실 거예요. 아셨죠? 학습 목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권의 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는 게 1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유인물 드렸는데 뽑으셨어요? 그거 인쇄하시는 게 준비물입니다. 유인물 인쇄를 지금 안 하셨으면 잠깐 정지하시고 유인물 드린 거 인쇄하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유인물 인쇄 다 하셨나요? 그러면 이 유인물 뽑으신 유인물에다가 하나하나씩 내가 점수를 매겨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각 항목에 한국 사회의 아동 인권 점수를 여러분들이 매겨주시는 거예요. 0점부터 10점까지. 0점이 최저점이고 10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쓰시냐면 여기 1조는 이제 나이를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2조부터 이 조항이 한국에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몇 점이다, 몇 점 만점으로 보장되고 있다라고 체크를 각각의 항목 제목 옆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정지하시고 하신 후에 다시 플레이 누르실게요. 아셨죠? 시작! 네, 좋습니다. 다 체크해 보셨나요? 제가 전체를 40개 조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조항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예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항목들을 4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각각 느끼시기에 우리 사회의 아동들이 생존권은 잘 보장되고 있어 라고 느끼신 분도 있고 발달권 잘 보장되고 있어 라고 느끼신 분도 있고 보호권은 잘 보장되고 있어 라고 느끼신 분도 있고 참여권은 잘 보장되고 있어 라고 느끼신 분도 있고 이 중에 한 가지는 잘 보장이 안 되고 있어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 점수 매긴 거를 보시고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이 한국 사회에 더 잘 보장되고 있고 조금 어떤 것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는지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오늘 나눈 후에 마지막에는 내 점수가 어떻게 변한지도 체크해 본 시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1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이제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의 나이는 사실 이 법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24세까지도 후기 청소년에서 이제 아동을 포함하는 것들이 있고 해서 이제 나이는 이제 기준마다 좀씩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개념들 살펴보도록 하게요. 차별하면 안 돼.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라고 해서 나이만 차별받으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모든 아동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아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아동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고 부모님이 누구냐, 어디 사냐, 피부색이 어떠냐, 어떤 종교 가지냐, 부자냐, 가난하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아동이 그 어떠한 차별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은 인종차별, 성차별, 성소수자차별, 장애차별, 외모차별, 지역차별 그 어떤 차별도 금지하는 조항을 가장 첫 번째 쓴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사실 우리나라 국내법과 같은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 어떤 차별도 하면 안 된다. 우리 차별금지법 사실 뭐 국내 합의가 안 돼서 뭐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유엔 법을 우리 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다 합의를 한 상황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걸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라 다름없는 겁니다. 자,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좋아요. 내 입장이 아니라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는 거 좋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직접 물어봐야 돼요. 말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네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그 의사 표현을 하면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동이라서 몰라, 청소년이라서 몰라, 생각이 변할 거야. 내가 살아봐서 알아. 엄마 말대로 해, 아빠 말대로 해, 선생님 말대로 해가 아니라 직접 물어봐하고 들을 수 있는 자세와 태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감 하는 일이 뭐예요? 교육을 가장 이 정책을 좌지우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교육감 누가 뽑아요? 초중고등학생 뽑습니까? 아니요. 엄마, 아빠, 선생님은 뽑죠. 물어보는 거 안 물어보는 거. 먼저 생각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 했어요. 자, 모든 일 뭐요? 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국가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뭐냐? 공교육에서 인공교육 해야 된다는 거예요. 캠페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혐오표현금지법 같은 거 만들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 캠페인, 법 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방기되고 있는 거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5조. 부모의 가르칠 권리와 책임. 여기서는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말하고 있는데 권리도 좋고 책임도 좋습니다. 근데 부모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사회도 지금 문제예요. 선생님들 얼마 전에 그 인천에 라면 뭐 엄마 해가지고 일하러 갔다가 빈곤 가정에 자녀 둘이 라면 끓이다가 뭐 엄청 화제가 났다고 보셨죠. 다 어머니 그 엄마만 욕하는, 제대로 된 교육 안 한다고 엄마만 욕하는 기사들이 차고 넘치고 네티즌들의 의견도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부모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 사회가 왜 아동을 함께 키우고 있지 못한지, 국가가 그 역할을 왜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과 함께 사회와 국가의 책임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름을 가지고 국가에 소속될 권리. 이름을 가지고 국가에 소속되려면 가장 태어나자마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태어나자마자 뭐 해야 되죠? 내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 출생신고 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 난민들, 이주민들 중에서 이주 노동자들, 자녀를 낳게 되면 출생신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국민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미혼모, 미혼부, 결혼 밖에, 결혼제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출생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생신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맞아야 되는 각종 예방 접종들과 병원에 갈 수 있는 의료보험 보장 제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들을 박탈당하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네트워크도 만들어졌었습니다. 보편적 출생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그 법률 보장을 하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모님의 책임도 얘기하고 있고요. 아동 괴롭힘이나 힘으로 억지로 누르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힘으로 누르거나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학생들을 때리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잘 지켜지고 있죠. 물론 아직도 학생 생활기록부 점수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남아있긴 하지만 때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이 때리면 안 된다. 요거에 대한 의견은 각기 다 다르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뭐 엉덩이 때려도 되는데 얼굴 때리면 안 된다든지 막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실 수 있는데, 이게 부모의 훈육권이라고 해서 실제로 부모님은 훈육을 할 때 때려도 된다는 게 법률에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없어졌냐? 제가 지금 금요일에 녹화하고 있는데 요번 월요일에 12일이었나 13일에 그때 없어졌어요. 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때리면서 훈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고, 그것이 이제야 없어졌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뭐 법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있지만 부모님이 폭력적일 때, 비인권적일 때, 또 자녀를 방치할 때 또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입양도 마찬가지. 입양을 굉장히 쉬쉬하고 비밀 입양만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드라마 보시면 언제 알려주지? 뚠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해외에서 살면서 유학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굉장히 달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입양을 한 부모님의 엄마의 사진도 가지고 있고 편지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엄마한테 사정이 있어서 잠시 널 똑같이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잠시 맡겨놓는 거야. 또 나중에 만나자. 이거를 계속
읽어주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버림당했다,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하고 또 언제든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입양 문화를 보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족, 혈족, 피 중심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다라는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 변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1조, 42조를 보시면 협약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지 않은 이야기도 더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둔 거예요. 왜냐하면 인권은 확장되고 넓어지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많은 더 좋은 얘기들을 당신이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일란이라는 아이의 사진입니다. 이 아이는 그 뱃속에 살고 있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전쟁 때문에 살 수 없게 돼서 난민이 되어 이동을 하는 중에 유럽 국가들 또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아직도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하나 자녀였던 아이인데 바다에 빠지게 됐고 해변가까지 이게 파도에 밀려와서 시체로 발견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일란의 사진을 보고 한국에 저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애도와 추모하고 작품으로 그림으로 그려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 한국은 아니고 전 세계 어디 제3국, 가난한 나라에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난민들에게도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처해지는 일들입니다. 한국 사회 적응이 어렵다. 한국 사회와 정부로부터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다. 아플 때 대처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응이 어려운 이유는 인종차별, 그리고 피부색에 대한 차별, 언어에 대한 차별들, 이런 편견들, 오해들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에 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폭력이나 괴롭힘들을 겪으면서 이주민이 아닌 아이들보다 자퇴율,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초중고등학교 걸쳐서 내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 못 나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 잘 할 수 있을까요? 취업하기 어렵죠. 그러면 인종차별과 빈곤, 경제력의 차별을 동시에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나와 무슨 상관 있냐? 우리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위기에 처한 상황들이 많아지면 사회 혼란이라든지 범죄 문제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것은 나와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안전한 사회에 살고 싶으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에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아플 때 대처가 어렵다는 건 왜 그래요? 등록을 못해서 의료보험이 안 되고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다 폐렴이 돼서 그냥 그 작은 감기였을 뿐인데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큰 병에 걸렸으나 한 번도 병원 가지 못하고 약도 써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아동들이 아직도 함께 한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냐? 19세 이하의 총 초류 외국인들이 9만 명 정도, 19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만요. 그리고 잡히지 않은 인원도 2만 명이나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11만의 이주 아동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배 위에서 살고 있는 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과 난민은 한국 사회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도 정말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처럼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상황들 아직도 많이 있다. 내가 어떤 아동만 아동의 범주에 넣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민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도 전 세계 1위 수준이에요. 일본이 가장 꼴등이고 우리도 꼴등 그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세금 때문에 우리 돈으로 왜 쟤네를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 그죠? 같은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것이 나에게도 좋다. 이주민에게, 난민에게 좋은 건 나에게도 좋다. 장애인에게 좋은 건 나에게도 좋다. 노인에게, 아동에게 좋은 건 나에게 좋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다라는 생각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밥 굶는 사람은 없잖아. 밥은 다 먹고 살잖아. 전쟁통에 안 그랬어라고 하면서 요즘 애들 의지가 없어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 문장만으로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도 밥을 굶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하면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바우처로 종이 쿠폰처럼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낙인 효과가 크다 해서 카드로 바뀌었는데 카드도 어떤 카드를 내는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크카드, 신용카드랑 같은 디자인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이제 빈곤 계층에게 18세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자급식 카드를 주는데요. 하루에 8,000원에서 가장 많이 주는 지자체도 10,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세 끼 먹기는 어렵죠. 두 끼만 먹는다고 해도 한 끼당 쓸 수 있는 돈이 4,000원에서 많이 주는 지자체도 5,000원이에요. 그러면 5,000원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가게가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아동 급식 전자카드, 뭐 두드림 카드 쓰게 해준다라고 붙여져 있는 곳만 갈 수 있는데 대부분 어디서 쓰냐면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하루 두 끼, 365일을 거의 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됐을 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가지 못하게 됐을 때 거기서 하루 한 끼만 해결했었던 아동들이 밥을 굶는 상황들이 몇 달 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만 사람으로, 내 주변 사람을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오늘 그것을 확장시켜보는 시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코로나 상황으로 식사 끼니가 어려워진 아동들. 그다음에 학교 못 다니는 사람 없잖아. 요즘 학교는 다 다니게 해주잖아.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입니다. 서울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 또 2차적으로 또 똑같은 사건이 또 반복되기도 했었어요. 특히 거기서는 그 부지가 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거기를 허물었으면 또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한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뭐 한방의료센터를 만들어주겠다고 법에도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했다가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가 들어온다 했더니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공중에 파행시키고 소리 지르고 막 무산시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나한테 침을 뱉어도 되고 나를 때려도 되니까 제발 우리 아이들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학교는 지어달라 하면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랬더니 쇼하지 말라면서 반대한다는 분들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처절한 모습이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를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같이 무릎을 꿇고 반대한다는 그 학부모님들도 너무 미웠지만, 사실은 여기서 잘못한 거는 그 본인 동네의 집값을 생각하고 뭐 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 개인들을 문제 삼기보다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아까 그 아동 권리 협약에 보셨죠?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누가 제공해야 돼요? 국가가. 모든 사람의 장애인은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이거예요. 비장애인들만 학교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학교 다닐 수 있고 직장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직업 훈련도 해서 일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는, 왜 장애인 사람에 포함 안 되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공교육을 보장 못하고 있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토론회 공청회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인구수당, 거리당 무조건 장애인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87%가 생활 패턴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학교도 직업센터도 취미생활도 하러 수영장도 자기가 다닐 수 있었고 길도 건너고 버스도 탈 수 있었던 정도로 훈련됐고 기능이 향상돼 있었던 발달장애인들이 몇 달 동안 집에만 있은 후에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길도 건널 수 없게 되고 학교도 스스로 갈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안정제를 투여하고 우울증 약을 먹이면서 집에만 가만히 있게만 두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인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인권 침해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재난 상황, 위기 상황에서 소수자들과 약자들은 더 위험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 분명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으로 장애인 복지관이 문을 닫았고, 그로 인해서 어디들 갈 곳이 없고, 또 발달장애인을 항상 케어만 하고 있었던 이 어머님이 장애인 아동을 맡겼을 때 일을 하고 했었는데, 맡길 곳이 없으니까 일을 하지 못하면서 더 이제 빈곤과 육아, 이 돌봄을 24시간 매일매일 하면서 스트레스와 지침, 번아웃이 합쳐지면서 이 자기 자녀를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는, 우리 흔히 동반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에서 함께 케어를 하는, 오직 가족에게만 맡기고 가족 중에서도 엄마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함께 장애인과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전 문제도 나왔죠. N번방 박사방 사건. 이 가해자들 보시면은 20대, 10대예요. 그래서 이 남성들 왜 이렇게 됐냐? 어떻게 10대, 20대 청소년들이 이럴 수 있냐? 처벌 강력히 때려라.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처벌 수위,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합리적인 처벌을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형량이 나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처벌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재판부에서 항상 다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법안도 마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양진호 같이 성착취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들, 1년 지금 감옥 가 있는데도 그 감옥 간 후에도 어마어마한 수익들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 착취하고 쥐어 짜내고 죽여가면서도 돈을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바뀌어야만 청소년들이 그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인권적인 모습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성착취물을 하더라도 돈을 잘 벌고 잘 나가고 존경받는 사회에서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과 캠페인,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게, 우리 아동 청소년들, 10대 여성 청소년들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국가가 모든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교육, 캠페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교육 책이라고 하는 이 나다움 어린이 책 리스트를, 아주 좋은 책들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가부가 발표하고 교육부가 또 함께 사업을 하면서 일선 학교에 몇 권 책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아동을 어렸을 때부터 성관계에 관심을 갖게 한다면서 조기 성애화니 동성애에 빠지게 한다느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민원 전화를 폭풍으로 걸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가 제대로 된 성평등에 대한 가치와 인식과 확신, 그리고 그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도 이것이 성평등에 우리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겁니다라고 하고 쭉 가줬어야 되는데 회수를 하루 만에 합니다. 국민들 합의가 안 됐어. 우리가 회수할게. 우리는 분란만 일으키는 거 원하지 않아. 하면서 회수를 하루 만에 해버립니다. 학교 현장에 나가는 성교육 강사들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위축되죠. 국가가 하지 말라는데 너희가 왜 하냐, 이런 공격들을 계속 성평등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성접촉도 성관계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그렇죠?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서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콘돔 교육,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지금 학교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이 두려워서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교육 최강국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거의 80% 정도가 지금 대학을 가는 나라입니다. 이게 거의 90% 육박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처럼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나라가 없다면서 칭찬을 했다고도 하는데, 칭찬받을 일이 사실 아닙니다. 대학교 갔다고 다 잘 사나요? 다 취업 잘 되나요? 다 사람답게 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이 비즈니스가 되고 대학교가 사업체가 됐기 때문이지 사실은 그것이 좋은 일만 아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교육을 받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청소년이 반에서도 공부 제일 잘했어요. 전교에서도 1, 2, 3등 할 정도로 공부를 제일 잘했습니다. 그리고 반장을 했어요. 학생회장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학생을,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아무도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집도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듣기만 하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서울의 부자 동네에 살았고 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걱정을 안 하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자살합니다. 근데 유서를 페이스북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초창기 시절이었는데
옆 친구가 페북을 이렇게 올리면서 보는 걸 보고 그 뭐야 물어봤더니 여기 너의 속마음을 남길 수 있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첫날 페북을 가입하고 처음으로 쓴 글, 이 마지막 글이 됐고 유언이 됐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너무 답답하다. 아무도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오직 공부했냐 숙제했냐 몇 등 했냐만 물어본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 것들만 어른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한 거죠. 근데 충족이 안 된 거예요. 너무 우울하다 이렇게 썼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단 두 가지밖에 없다.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속마음을 표현하는 일. 이렇게 하고 그날 탈색약을 몇 통 사서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그 메시지를 쓴 다음에 자살했습니다. 이 학생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어떻게 기억되고 싶니? 어떻게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사는지 너가 원하는 건 뭔지 네가 행복하고 네가 즐거운 건 뭐냐 그걸 물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삶 마무리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들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청소년과 같은 삶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죠. 저도 그랬고요. 굉장히 우울했던 초중고등학교 시간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 얘기 같지 않고 아동 청소년의 자살 문제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아동 청소년 중에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20대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친구보다 공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너는 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네가 계획한 공부는 하루하루 뒤로 미뤄지겠지. 그런데 어쩌지? 수능 날짜는 뒤로 밀리지 않아. 벌써부터 흔들리지 마.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 주지 않아. 아브라카타브라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 합격 불변의 법칙. 너무 무섭죠. 저는 이거 읽다가 자주 울고 그래요. 너무 슬퍼서. 너무 충격적이죠. 아무런 우정이든 친구 관계든 뭐 취미생활이든 운동이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능이 최고다. 수능 날짜 뒤로 가지 않는다.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길래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길래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공부 시간 전 세계에서 제일 깁니다. 우리 한국 아동 청소년이요. 휴식 시간, 쉬는 시간 제일 짧아요. 삶의 만족도 꼴등, 행복지수 꼴등, 자살률 1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정답사회. 유독 저는 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길을 걷도록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대 때 공부해야지, 대학 가야지, 대학 가면은 대학 가서 인권 누리라고 하더니 취업해야지, 또 자격증 따야지. 그러면은 내가 혼자 취업해서 일하고 내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했더니 뭐 결혼해야지. 결혼 안 하고 내 삶을 혼자 살고 싶어가지고 막 버텼어. 그랬더니 야 혼자 살면 외로워. 결혼해라. 그래서 막 결혼 뭐 몇 년 버티다가 했어요. 그럼 이제 뭐 야 둘이 살면 외로워. 애 낳아야지. 애 하나 낳았어. 야 걔가 외로워. 둘 낳아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둘 낳으면 또 애국해야지. 새 나라. 집 어떻게 삽니까? 집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10대, 20대, 30대는 별로 없습니다. 집도 마음껏 살 수 없고 또 여성은 남성보다 더 취약한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순간 또는 결혼을까지는 거기까지는 버틸 만한데 출산을 하는 순간 내가 모든 사회에서 관계 단절, 직장에서의 단절, 노동에서의 단절, 내가 혼자가 되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 또는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린이집 유치원도 제대로 보낼 수 없고 국공립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 집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애를 낳으라고 한다. 애기 낳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봐 그리고 또 이 기후 문제까지 더해져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어질 거거든요. 애기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2살짜리 애기가 있는데 아기에게 미안한 사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고 이것에서 벗어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야 너 어떡해 결혼 못해서 어떡해 애기 못 낳아서 어떡해 집 없어서 어떡해 공부 못해서 어떡해 대학 못 가서 어떡해 못생겨서 어떡해 뚱뚱해서 어떡해 다이어트 해야지 성형해야지 난리도 아니고 내가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 그대로 살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동물 학교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두에게 공평한 시험을 치기 위해서 똑같은 시험만 친다. 뒤에 있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라 이랬어요.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나무 타기 시험이니까 원숭이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반에 30명이면 30명, 한 학교에 수백 명이면 수백 명을 똑같은 시험만 치는 겁니다. 수능 목표만 하나만 두고 달리게 하는 겁니다. 원숭이 같은 학생들만 1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모자라고 열등한 동물입니까? 아니죠. 날아갈 수 있죠. 펭귄은 자기가 새인데 수영도 할 수 있어요. 코끼리는 나무 타긴 못하지만 나무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수상생물, 그다음에 물개, 강아지 다 각자 자기의 엄청난 개성과 능력과 특징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평가해 주기 때문에 다 모자란 학생들, 불성실한 학생들이 되어버리는 동물 학교의 모습인 거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물 속에 있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이 수상생물은 어떨까요? 나무를 탈 수 있는 시도조차 못 해보겠죠. 기회가 박탈된 거. 이런 사람들 누가 있을까? 장애 아동들, 아예 기회조차 박탈되는 사람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천재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나무 타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며 살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교육, 이런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저는 그 4가지로 줄여놨죠. 40개 조항을. 거기 중에 가장 마지막, 참여권이라는 것이 또 심각하게 가장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앞에 모든 생명권이라든지 내가 적절하게 성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경제력에 따라서 내 부모님을 내가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참여권은 아무리 경제력이 좋든 뭘 하든 저는 모든 아동 청소년이 가장 보장 안 되고 있는 것이 참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량학칙 공모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가 지킬 규칙인데 내가 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규칙들이 얼마나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냐면 이게 뭐 일제 잔재다, 독재 잔재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한 달에 2번 두발 단속 걸리면 체벌 이런 것도 있고요. 손톱 1mm 이하 어기면 퇴학. 아니 손톱 안 자른다고 퇴학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직도 있는 거. 이게 2015년에 학생들이 조사해서 한 거 이게 다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2020년이지만 아직도 속옷이랑 양말 흰색 민무늬만 해. 땡땡이 이런 거 입으면 안 되고요. 이거 지금도 그래요. 양갈래 머리 안 된다. 크로스백 있죠. 우리 보조 가방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학교에 전화까지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풍 가는 줄 알고 학생들이 신날까 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학교가 신나는 곳이 돼야지 오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너무 지겨운 곳이 지금 상황이 그런데 도서관에서 3학년 책 대출하면 체벌이에요. 왠지 아세요?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소설책 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애 발각되면 안 된다. 집회 결사 참여 안 된다. 정치 활동하면 참여했을 경우 퇴학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40개 조항에서 보셨죠?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모임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엔과 약속했고 전 세계와 약속했고 한국법과 국내법과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건데 안 그런 거예요. 학교 현장에 오면 아동 청소년들에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걸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 자격도 기숙사도 독서실도 마찬가지. 화장을 해라 마라 머리를 어떻게 해라 마라도 마찬가지. 휴대폰도 내라 마라. 여러분 휴대폰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이게 제가 학교에서 직접 찍어온 겁니다. 이게 번호가 써 있어갖고 몇 번이 휴대폰 안 냈는지 다 알아요. 3번은 휴대폰 안 낸 거예요. 그럼 선생님 너 휴대폰 왜 안 냈어? 하겠죠. 안 가져왔어요 라고 하겠지만 거짓말인지 진짜일지는 모르죠. 그래서 휴대폰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 사실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휴대폰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이나 인터넷 사용이 정말 수많은 정보들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를 걸러낼 수 있고 해로운 거, 폭력적인 거, 비인권적인 거를 걸러낼 수 있는 이거 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이런 능력들을 내가 개발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지 휴대폰을 내라 마라 라는 그런 금지와 통제의 방식으로는 이제 될 시대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을 한 학생들은 교무실에 들어올 수 없다고 물티슈를 교무실 앞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학생들은 교사들한테 화장하지 마세요, 머리 염색하지 마세요 할 수 없죠. 이게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권력 관계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이 본분이고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걸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그런 말과 이런 규칙들이 인정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공부를 못하고 네가 집중 못하는 것, 그런 얘기도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학생들의 성적 얘기도 합니다. 여학생들, 도대체 여학생들을 화장을 하면 남학생들 성적이 떨어진다, 화장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래요? 안 본 눈 삽니다 하면서 화장을 해야 예의다,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화장하고 다니라면서 그런 얘기들 여성들이 듣기도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또 어때요? 남자는 도대체 무슨 존재로 보는 거예요? 옆에 여학생이 화장을 하기만 막 성적이 뚝뚝 떨어져요? 도대체 아동 청소년들에게 주체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볼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아동 청소년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이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발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부터도 복정형 인간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신체 단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나 군대, 머리를 짧게 자르게끔 하고 똑같은 옷을 입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학교에도 교복과 두발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이 87년도에 6월 항쟁 때 노동자들이 1번 요구사항으로 얘기한 게 두발 검사를 없애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 머리카락도 내가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학생 때는 당연히 공부를 위해서 짧게 자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염색 빠마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생각들이 남아 있으시다면 누군가의 신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유인물 피우셨어요? 그래서 아까 점수 매겼던 거 있으시죠? 펜을 바꾸시던지 해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다시 드릴 테니까 잠깐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정지하시고 앞에 썼던 점수 옆에 X 그시고 몇 점으로 바뀌었는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10점이다 했으면은 X하고 뭐 7점이라고 한다든지, 만약에 5점이라고 했는데 6점으로 올린다든지 뭐 이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시작! 자, 써보셨나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인권의 기준이 누구였는가, 내가 생각하는 아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아동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장애 아동도, 이주민 아동도, 난민 아동도, 빈곤층의 아동도 다 아동의 범주로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와 범주, 나의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의 범주를, 내가 생각하는 아동의 범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요. 인권의 기준을 누구로 잡는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권의 기준은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편이다, 보통이다, 평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중간치의 사람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평균을 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미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중간치의 사람으로 잡으면 중간 이하의 사람들은 다 배제되고 소외되고 차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빠져, 아동 빠져, 노인 빠져, 이주민 빠져, 공부 못하면 빠져, 체력 못하면 떨어지면 빠져,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그런 자본주의의 논리, 이 사회 강자들의 논리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까지도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함께 그 기준을 설정하자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그리고 같이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올라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소수자와 약자들만을 위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은 나의 이야기고 가장 약자들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항상 모든 영역에서 중간치 이상 할 수 있다라는 분 계세요?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 또는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체력장을 보면 중간 이상 한다? 턱걸이 나는 평균 이상이야, 팔굽혀펴기 평균 이상이야, 이런 분 계세요? 아니면 뭐 공부 시험 치면 중간 이상이야, 나는 돈 많은 걸로 따지면 중간 이상이야. 항상 중간 이상에 속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도 늙고 지치고 다치고 하면 중간 이상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죠? 살이 찌든 빠지든 공부를 얼마큼 했든 돈이 얼마나 많든 없든 나이가 먹든 나이가 어리든 내가 어느 모습으로 어느 상황에 이 사회에 살더라도 항상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게 인권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맞춘다는 것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와 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인권이 내 거가 돼야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얘기할 때 왜 내 돈으로 쟤네들 돌봐줘가 아니라 저 사람 인권 보장하면 내 인권 떨어지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나에게도 이러한 인권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똑같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나와 이 사람을 이어주는 게 인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함되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학력 학벌이 모자라다고, 나이가 적다고, 또 나이가 많아진다고. 나이가 많아지는 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죠.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눈과 귀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뇌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가 올 수도 있죠. 팔다리가 아파질 수도 있죠. 휠체어, 스쿠터 탈 수도 있어요. 그런 나의 모습이 되더라도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발언권도 있고 사회 참여할 수 있고 사회와 가족으로 단절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회에서 사는 나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떨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고 정말 포함되고 따뜻하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 사회에 연결되어 있는 나의 그 모습, 나의 감정 상태는 어떨까?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느껴보시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시고 마무리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